자,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이미 전 시간에 유초 특강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중등 선생님들만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화면을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1타 서진 강사와 함께하는 합격 전략 설명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화면을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작이 반이다. 자, 공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공부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해서 진행하는 방법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볼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은 전체 제 강의를 들어보면서도 궁금한 것들은 지금 질문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제가 강의가 다 끝나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면 10년 넘게 제가 1타 강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당당히 1타 지금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강생이 최다 였고요. 그리고 합격생이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합격수기라든지 뭐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제 제자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당당히 일탈을 하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강사를 가장 이제 여러 강사님들 중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화 원저. 그래서 교재 안에 제가 구조화 틀을 만들어 준 활동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서진하면 구조화, 구조하면 서진, 이런 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화의 원조였고요. 그리고 실제 이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조금은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들어서 기본 이론반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개론서에 관련된 주요 장애 영역들을 들을 수 있게 워밍업이라고 하는 무료 특강을 지금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기출문제를 제가 같이 본문의 내용도 보고 기출문제도 보고 이런 살펴보는 활동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만의 키워드 강의, 기출 키워드 책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책은 전국에 있는 저희 제자들, 특히 뭐 수서, 차서 이런 선생님들이 조언을 얻었고 그 조언을 해둔 바탕 안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가장 수험생들이 원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초중 전과목 풀 서비스로 제가 제공해주는 패키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 무료로 2차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아 특수와 초등 특수는 1차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카톡 안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현직 교사와 조인을 하다 보니 현장에 관해서 원하는 그런 교사상, 그리고 제가 좀 더 고득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2차에 대한 팁들을 제공해 주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올해는 다 이미 지났죠? 22년도에 처음 제가 오늘은 이제 1차를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2차만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11월 달에 처음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1차 위주로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알아서 2차 시기가 된다면 선생님들 이런 전략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합격을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공부를 하다 보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 보니 어떻게 하면 사실 문제들이 출제가 될까, 이런 예측을 많이 해 보지요. 그러다 보니 항상 매회에 최고의 적중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뭐 중등 특수 같은 경우는 각각 제가 장애 영역마다 뭐뭐뭐 봐라라고 해서 총정리 특강, 물론 이제 기출 문제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게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 조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이 막판 해 줬던 거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뭐 2-3 학년, 4 학년까지 맡아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줌으로 인해서 특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도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 필요한 것도 강의를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회식으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학년들을 통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끈기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끈기는 사실 1년 동안 내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인내심이지요. 결국은 내가 똑같은 것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아는 것과 인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한다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사실 재미도 없죠.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견디다 보면 결국 그게 실력이 되고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끈기라는 인내심의 용어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끝내준다. 그래서 끝내주는 기본 이론, 끝내주는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최고의 강의, 그리고 최고로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의미가 표현이 되는 용어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임용, 빨리 초수에 합격하자라고 하는 끝내주는 마침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끈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결국 끈기, 즉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빨리 임용을 합격하자, 이런 의미도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공부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동안 합격했던 합격자 분들의 노하우가 어떻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1년 동안 진행을 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한국사 시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한국사 시험을 따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1차 시험을 위해서는 어떤 영역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의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넘겨서 이제 보시면 합격자 노하우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합격 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합격 수기는 서진 특수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합격 수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 게시판에 보면 초수에 합격한 우리 학생들이 합격 수기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5개 아니면 많게는 10개 정도 쭉 읽어보시면 나에 맞는 합격자의 합격 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합격 수기 A라는 뭐 합격자 수기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1년 동안 1-3-5를 했던 공부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고, 혹은 뭐 하반기 때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또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까지 이 합격 수기는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합격 수기를 반드시 읽어보실 것. 자, 두 번째는 최종 합격자 특강 영상을 쭉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이 A라는 선생님의 합격 수기도 읽어봤지만 B라는 선생님의 노하우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해서 합격자 특강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또 참고할 만한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특강 영상은요, 역시 서준특수 다음 카페에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임용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자의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격이 있죠. 그 자격은 한국사를 반드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요. 4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처음 2월 달에 아마 처음 날짜 2월 달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 처음 2월 달에 시험이 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자격증을 따시면 추후에
네, 이따 따야지, 이따가 따야지 해도 계속 밀려지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한국사를 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알아두어야 되는 개념인데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시험이 있습니다. 교육학은 사실 우리 특수의 범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등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학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따로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시간은 60분 동안 한 문제로 20점의 배점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들었던 저의 정보는 올해는 굉장히 물어보는 내용도 많았고 유형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공 A와 전공 B가 있습니다. 전공 A는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가 단답형, 서술형 문제, 전공 B도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유형은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답형의 문항과 서술형의 문제가 개수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교육과정 A에 해당하는 혹은 전공 A에 해당하는 시각장애가 전공 A에도 있고 전공 B에 당연히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정서및 행동장애가 A에 배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B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A 따로 B 따로 공부는 하지 않고 통합적이고 문항의 배치 정도만 다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초 선생님들과 다르게 중등 선생님들은요. 90분 해당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90분 동안 전공에 관한 지식들을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가 이제 90분인데요. 사실은 올해 중등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저도 느꼈고 실질적으로 사실 어떤 회의든 굉장히 어렵게 나오든 쉬운 회의든 모르는 문제 그리고 누구나 못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가 되진 않아요. 항상 시험의 합격은 내가 100점 맞아서 100점 만점? 사실 그거는 10년 이상 공부해도 100점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누구나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아는 거 실수하지 말자. 그런데 올해처럼 중등 문제가 쉽다 보니 아는 거에서 실수해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이제 실수하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0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그런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전공 A의 배점은 40점. 그다음에 이제 90분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50분부터 시작이 되지요. 중간에 40분이 있습니다. 이 40분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점심을 드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40분 점심을 드셔서 내가 속이 괜찮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활용된 시간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굶고 이 시간을 견디면서 그다음 시간으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도 교육학 논술이라는 문제를 쓰는 것을 할 거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전공 A에서도 서술로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계속 쓰고 또 쓰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이 지칠 때 무언가 내가 에너지를 보충을 해서 3교시 때 집중하면서 또 실수하지 않게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때 뭐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음식을 먹어서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최종적으로 하반기 때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실 때는 꼭 정해진 시간 해 보시고 어떤 음식이 나한테 최적합화가 되고 그게 이제 맞아서 속이 편안하고 그 속이 편안한 상황에서 주어진 90분을 잘 견디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음식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또 영향을 분명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공비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결국 집중을 잘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실수가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40분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공비도 40점 만점. 올해는 아직까지 중등은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확실히 날카롭게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체일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칼체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확 높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그리고 중등을 보면 중간중간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쉬울 때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약간 3 년마다 주기로 그런 해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3 년에서 약간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쉽게 나올 거 생각해 보고 어려울 거 나와서 이제 또 난이도를 조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험 과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1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 중등은 특수교육학이라는 전공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문제가 비중이 출제가 되고 있고 유아특수나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확실히 깊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중등의 이점을 살펴본다면 유아특수는 일반 유아까지 공부해야 되고 초등특수는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또 일반 초등까지 공부해야 되고 범위로 따지면 사실 중등은 그렇게 유특과 초특에 비해서는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권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유초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문제 비중은 저희가 기출문제를 보고 추후에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두 번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중등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꼭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중등 선생님들만 해당하는 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올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보지 않았던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학부에서 배웠던 지식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과정을 배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만든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내용의 어떤 방향, 개괄적인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체 교과는 아니지만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체육만을 위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만을 위한 특별한 교사학습 방법들이 안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국어, 사회, 진로직업 등등 이런 교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이제 선택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특히 혹은 고등학교는 여러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 안에서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틀리는 그런 문제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점수의 차이를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교수님들이 내고 싶었는지 사실 총론에서 항상 문제의 많은 비중이 차지했던 게 선택 교육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누구나 틀린 것을 사실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때 중등 선생님들은 초등 선생님처럼 모든 교과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순위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제 총론 당연히 1번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통교육 과정에 나오는 국어하고 영어를 위주로 그중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진로 직업을 담당했던 교육과정 교수님이 저랑 또 친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아직은 교육과정 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용어랑 이런 게 좀 많이 변경이 되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22년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그 전에 나왔던 2015와 2022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는 부분하고 비교하는 부분의 문제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과정은 사실 공부하기가 특수교육 각보다는 중등 선생님들이 재미없어요. 그리고 초등보다는 많은 교과는 아니지만 잘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는 교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밀리고 그래서 나중에 교육 과정 때문에 굉장히 후회해서 안타깝게 또 합격을 못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부터 나한테 익숙하게끔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비중이 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 지도안, 수업 시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올해부터는 11월 달에 2차만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또 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은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1차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2차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1월 달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꽈락을 피해야 되는 방법인데 사실 올해는 꽈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초, 특히 초특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꽈락인 선생님들이 몇 분 있긴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되짚어 보면 우리 제자 같은 경우는 전공 A와 전공 B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는데 교육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8점을 넘지 못해서 합격을 못한 그런 제자들도 여러 있긴 했었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20점 배점에서 8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전공 A와 전공 B를 합해서 32점을 맞아야지 합격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8점 이상, 32점 이상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볼까요? 자, 중특 같은 경우에는요, 특학의 비중이 굉장히 둥그렇고 크지요. 그만큼 내용의 깊이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들어가는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특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공부를 2학년 때, 3학년 때도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늦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결국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에는 이 특학이라고 하는 비중을 많이 두어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은 또 따로 이제 교육학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등 선생님들만을 위한 중등 특수 교육 과정, 그래서 이것도 새로 22학년도 특수 교육 과정이 나오면 그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장특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장특법도 이제 개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해 이제 나왔던 장특법과 내년에 나오는 장특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보는 선생님들은 특학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까지 기출의 패턴으로 볼 땐 중요하지만 특과정과 장특법도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볼까요? 자, 세 번째는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직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공부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전체적인 개요를 안내해 드릴 거고 상반기와 하반기 때 공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듣고 난 후 서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공부 방향과 전략. 임용을 시작할 때 끝날 때 다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건 이 뼈대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뼈대만 보는 거지만 추후에 임용 시험을 볼 때는 이 구조화를 통해서 내가 인출, 정의도 해보고 관련된 개념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1, 2, 3월 달 물론 이 구조화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화, 도식화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개념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서진하면 구조화, 구조하면 서진 이런 식으로 제가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게끔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구조화에 대한 어떤 샘플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강의 때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고,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추후에는 안 보고 내가 스스로 구조화를 그리면서 인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되, 이걸 보면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내용들,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 기출 문제가 나왔던 범위들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요. 공부의 이제 구조화를 통해서 내가 앞에 보니 기출문제 표시들도 있었어. 그러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없이 많이 들어볼 건데,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출제된 것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고요. 이 해마다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내가 중등특수라고 해서 중등특수에 해당하는 문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초등에 계신 교수님들이 중등에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고, 중등에 계신 교수님들이 초등으로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기출문제의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건지, 기출문제를 놓고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하반기 때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구조화 안에 기출문제들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출문제들은 중등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자료를 살펴보자. 자료를 보니까요. 네. 올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는 의사소통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1번, 2번, 3번, 4번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쓰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해서 역시 2점으로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점으로 단답형.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네 번째는 역시 단답형으로서 행동수정. 그래서 선생님들이 후진형 행동연세와 시각적 촉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샘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4번까지는 단답형이라고 한다면 5번에서부터 12번 문항이 있는데요. 이 5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문항은 선생님들이 서술로 쓰셔야 되는데, 올해는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서술인데 간단한 용어로 쓰는 그런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선택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결국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틀리는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택중심 교육과 여러 교과들까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 이제 6번은 4점으로 서술형 쓸 때 학습장애 쓰기 과정적 접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의문 처리, 그리고 음절 단위로 산출하는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게 뭐지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전체 글자에서 오류를 보이는 걸 빼면 총 정확한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면 19개 글자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오류를 보이는 게 요, 오 이런 거죠. 그 시. 그래서 이게 토요일, 일요일, 시. 그래서 3개를 오류를 보여서 빼주면 16개 이렇게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지적장애. 사실 이것도 너무 쉬웠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막판에 이런 거 잘 보라고 했던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3차 예방, 그리고 뭐 지역사회 모의 수업, 일반 사례 교수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서술이긴 하지만 용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4점의 문제들, 그래서 진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문제들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면 품행장애도 잘 보라고 했지요. 품행장애와 관련된 정서 및 행동장애, 그다음에 브루펜 브루너, 집단 강화도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보라고 했던 이 집단 강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 그래서 항상 점자는 뭐 중등에 나오니까 시각장애와 관련된 문제, 커서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단답형으로 문제를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지체장애 문제였죠. 반사도 잘 보라고 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 뭐 간단하게 쓰는 거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뭐 스파인 스탠더로 정답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지지 워커 뭐 이런 용어들 쓰는 거. 그다음에 청각장애 문제, 청각장애 문제. 그래서 흥미로성에 관련된 내용들, 뭐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는 거, 그런 문제였는데요. 선생님들이 뭐 큰 소리로부터 해야 되는, 여기죠. 큰 소리로부터 차이가 큰 거,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15 플러스 15로 높인다, 이런 식으로 각각 정답을 쓰는 그런 저희 중등 특수 문제였습니다. 자, 전공 B는 단답형이 두 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술 잘 보라고 했던 지명도 측정법이라든지 슬램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막힘이라든지 실효증에 관련된 의미착오 뭐 이런 용어들 쓰는 거였었고요. 3번 문제는 이게 보안대책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안대책 문제에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집단 훑기도 있고요. 이걸 집단 훑기를 뭐 우리가 행렬 스캐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은 세 번째가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얼티메이티드 스위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아이의 측면에서 쓰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강론 기출문제 해설 자료를 만들 때 컴퓨터와 관련된 내성마비 연결된 강론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똑같은 사례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습장애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서는 뭐 기존의 기출과 관련된 뭐 선행 조직자, 어구 만들기 이런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에 볼까요? 네, 여긴 시연이라는 뭐 내용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이 미음을 활용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정답은 사바나와 우림이라고 하는 걸 나누는 게 조직화의 예시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렸을 때 사회를 잘했어야 선생님들이 잘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예시를 이제 선생님들이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관련된 거에서 유아특수에 나왔던 조작적인 정의, 그리고 파괴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선행 사건 중재 그런 쓰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 보면 기준 변경, 그래서 제가 기준 변경 설계 뭐 이런 것도 역시 잘 보라고 했는데요. 지속 시간 배분율을 계산하는 거, 이런 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부분 집중 역시 잘 보라고 했고, 상황 이야기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 이야기 잘 보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방향 정의 보행 훈련에 관련된 시각장애 문제고요. 9번 문제를 보시면 맞습니다. 건강장애 위원과 병원학교 제가 잘 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과거 기출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은 어렵게 봤던 문제가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틀리는 거였지만 자극 반응도에 해당하는 용어라든지 전보식 문장, 이어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려움이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청각장애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수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드 스피치 잘 보라고 했었었고, 나오는, 폭우
뭐 쓰는 것들, 채소 대립성 이건 초등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비수지 신호 뭐 등등등 결국은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술식의 문제인데 오히려 용어를 쓰라는 것들이 문제가 많았어서 오히려 이번 22학년도 중등 선생님들은 초특과는 다르게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이제 검토를 했겠지요. 그러다 보면 순간 내가 잘못해서 착각해서 고친 게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오히려 고친 게 틀리고 그전 게 맞는 또 그러한 또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기출 문제들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답안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답안도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사실 이거는요. 단답형으로 1, 2, 3, 4까지 선생님들이 뭐 순서적으로 1 번, 2번 쓰셔도 되고 옆에다 쓰셔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 번부터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12 번까지가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이니까 이 5줄이 안에서 정답을 다 쓰셔야 돼요. 근데 계속 말했지만 이번 시험은 서술형이어도 단답형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나 쓰셔도 굉장히 빈 공간이 많아서 뭐 여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글자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이런 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시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게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추후에 연습을 하실 때는 저희가 임용을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6학년도 그다음에 19학년도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던 중등 시험 해이거든요.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쓰라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던 해에는 내가 문항 5번을 쓰고 싶다고 해서 문항 6번까지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면 그 부분은 채점이 안 되거든요. 문항 5번은 문항 5번, 문항 6번은 문항 6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은 추후에 어려운 해의 문제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답안을 내가 이 칸 안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럴 때는 볼펜도 딱 두 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꺼운 펜, 얇은 펜. 그래서 두꺼운 펜은 조금 더 단답형으로 물어볼 때는 크고 굵직하게 내 답이 여기에요 라고 해서 잘 읽히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얇은 볼펜으로서는 많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해에 어렵게 나온다면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이런 빈 공간을 두지 마시고 이어서 어떻게든 이 5줄 안에 정답을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번에도 쉽게 나와서 내년에 쉽게 나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답안을 연습해서 내는 것까지가 90분인데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답안을 이제 연습을 해서 선생님이 제출을 하는데 문제를 먼저 다 풀고 하나씩 답안을 다 옮길 건지 아니면 1번 문제 풀고 1번 옮기고 2번 문제 풀고 2번 옮기든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나한테 맞는 적정한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1번 문제 풀고 바로 1번 정답 옮기고요. 2번 문제 풀고 2번 바로 정답 옮기고 이게 더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의 스타일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되 전체적으로 답안을 문제 풀고 옮겼을 때와 각각 문제를 풀고 옮겼을 때 틀린 건 어차피 2줄 긋고 위에다 쓰셔도 되고 아래다 쓰셔도 되고 빈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이 빈 공간을 절대로 여백으로 해서 손대지 않는 건 이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만 어떠한 뭐 표시도 이제 연필 뭐 체크 이렇게 표시됐던 것들도 두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있고 이거 실수했어도 2번 긋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는 것들이 쭉 있고 이건 제가 저희 학생들 첨삭해 줬던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 예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 저희가
별첨 자료 이제 3 번을 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오래 나왔던 기출문제도 받고 그리고 답안까지 작성하는 거,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기출문제를 볼 때에도 약간의 해마다 기출문제 유형들이 다른 해였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중등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특히 1 차, 2 차, 3 차였을 때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가 객관식 문제였었고, 09년도부터 13년 문제가 객관식이었었고, 14년도부터 지금 22학년도까지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중등도 중등만의 전공에 해당하는 교육학 논술이 아닌 전공 논술이 있었던 해, 혹은 서술형 문제가 더 지금보다 적게 나왔던 해, 굉장히 문제 유형이 다양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가 중등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기출 문제에 관련된 걸 잘 분석을 해야 고득점 합격으로 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객관식부터 일단 넣어놨고요. 이 객관식부터 넣어놓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결국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의 예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관리에 해당하는 5단계 순서를 나열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 교수, 앞에서 배웠던 거, 자기 점검, 자기 강화, 선생님들이 하나 더 자기 평가, 이걸 보편적으로 자기 관리의 4가지 전략을 설명을 해요. 그럼 객관식 때 봤던 이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13년도부터 나왔던,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서답형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갈 건데, 추시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 중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거에 보면 개인적으로 50대 1까지 본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도 10명 조금 넘게 뽑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200명 정도 뽑는 건 정말 감지덕지죠.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특수교사가 너무 많이 모자라서 1년에 시험을 2번 정도 본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봤던 시험을 추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초등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할 때 합격 수기를 읽어봐도,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기출을 잘 봐, 기출문제를 잘 우리가 분석해야 돼, 이런 용어를 많이 이제 들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에 정답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요. 내가 자기 교수라고 하는 것에 5단계, 그러면 선생님들이 분석을 한다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다 가로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명칭들을 한번 써보시는 연습도 하는 게 분석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또 번역본이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해석하는 용어는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명칭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사학습 활동을 보면 교사, 학생, 학생, 교사 이렇게 주고받는 활동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과제 수행하는 거, 시범을 보여주는 거 뿐만 아니라 교사가 들어가는 2번째 내용들, 3번째 내용들, 아니면 자기 교수 용암에 들어가는 4번째 내용들을 다 빈칸으로 만들어 보셔서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3번째, 4번째를 보니까 특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소리로, 하나는 작은 소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자기 교수의 내용을 말하면서 교사가 보여준 걸 그대로 한다. 그래서 3단계, 4단계를 우리가 차이점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3단계, 4단계를 보면 교사의 역할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똑같은 단계의 명칭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사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는 단계의 명칭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될 건지를 이 지문을 다 뻥뻥 뚫려놓고 채우는 연습, 차이점,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보면 15년도 초등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연적 자기교수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교사라고 했으니까
관찰하고 피드백한다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저 같으면 이번 해에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차피 반복의 연속이 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 학생, 학생, 교사 이것들을 다 내 나름대로 써보는 연습까지 반복적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 문제도 보면 유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결국 이런 사례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례들이 들어갔어도 여기에서는 학생의 활동이 없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의 활동이 있고, 세 번째는 학생의 활동은 있지만 교사의 활동은 없거든요.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다 써보시고 또 이제 내용들을 확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보면 결국은 자기교수법에 대한 명칭 쓰는 거, 가로 안에 들어갈 건 여기다 뭐 쓰면 될까요? 아까 봤던 초등에 3단계를 지금 물어본 거였잖아요. 작은, 점점 작은이라는 걸 큰 목소리로 하고 예시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21년도 초등에 나왔어요. 그때 초등에서는 스스로 말해가면서 실행하는 자기교수법의 용어를 간단하게 쓰는 거였고요. 이번에 유아특수에 나왔던 거 보면 결국은 볼까요? 해당하는 교수단계법의 명칭을 쓰는 거가 있었습니다. 속삭이듯 혼잣말로 말하는 거에서 네 번째 단계의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는 여기다 뭐 넣을까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속삭이듯 혼잣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속으로, 내적으로, 속으로 말하면서 이 부분만 고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예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중등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안 나왔죠. 13년도 이후에. 그러면 뭘까요? 23년도 대비에는 충분히 자기 교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지 쭉 이제 여러 장애 영역들을 공부하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등은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유추해 나왔던 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흐름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이제 확장까지 해야 되겠네요. 나는 이 전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까 자기관리, 자기교수법이 이제 알겠어. 그렇다면 자기점검의 정의는, 자기점검의 뭐 효과적인 이유는, 자기점검이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단계는, 혹은 자기평가의 정의는, 자기평가의 단계는, 자기강화는, 이런 주변의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는 게 기출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합격 수기를 읽어볼 때 기출 문제만 봤어요 라고 하는 건 문제만 풀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분석도 했고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반기 때는 조금은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반기 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밑거름이 상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봤으니까요. 이제 볼게요. 자, 선생님이 공부 방향과 전략 중에서 상반기 전체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도식화도 알아보고 기출문제 답을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상반기에 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결국 개념을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내가 접하면 사실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시도했던 워밍업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개론서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강의를 마련했고요. 이런 얼개를 잡으면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1월에서 3월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10년 이상 하면서 기본 이론반을 길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구조화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교육학을 보면 브루노 이론을 많이 들어볼 거고요. 브루노를 보면 반복도 하지만 심화 과정에서 나선형 교육 과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개를 잡고 뼈를 튼튼히 하면서 조금 더 그 발판으로 반복 심화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 3에서 6월이 가장 선생님들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 과정을 하더라도 이 1, 3월에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반기에 조금은 효율성 있게 공부하고자 이렇게 커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넘겨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반기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너무 기본 이론을 길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얼개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럼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건 결국 기출에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줄 거고 상반기 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심화,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하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집중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건 매년 제가 꼭 발견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페를 보면 선생님들이 질문했던 스타일이 눈에 보입니다. 이 선생님 약간은 합격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감이 와요. 왜냐하면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를 우리가 합격을 하는 임용인 거지 학문을 쌓으려고 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문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제 제자들 지금 박사까지 한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 어떻게 써야 되냐고 또 연락 오는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학문은 대학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용에 맞는 문제, 결국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쓴 사람만 채점되는 그런 게 임용이고, 얘는 상대평가구나. 질적인 공부, 학문적인 공부는 추후에 하면 되고, 우리가 이론 공부, 임용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깊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한번 볼까요? 자, 효율적이라는 건 결국 뭘까? 앞에서 배웠던 도식화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추후에 제가 이거를 또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결국은 이 아이디어는 수석, 차석, 그리고 초세 합격한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만든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서브노트로 활용하셔도 되고, 추후에 단권화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막판에 이 책만 보고도 우리 굉장히 합격을 했다, 이 책만 봤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겨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이런 도식화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핵심 키워드는 개념도 있고 기출 연도가 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역으로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이 개요와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중등이신가 좀 더 난이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없는 개념들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확장해서 옆에 작성하셔도 되고, 충분하게 또 다른 자료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스프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단권화로 활용하셔도 되고 서브노트로 활용하셔도 되고, 있는 자료를 먼저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하자.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이 PPT 자료로 도식을 해주면서 PPT 해당하는 프린트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PPT에 주어지는 개념들을 스스로가 이제 연습하고 도식하면서 서브노트 및 단권화로 활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다 마련을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상반기는 워밍업도 물론 있었었지만 기본 이론을 조금은 짧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얼른 전체적인 숲을 먼저 봐라. 이 숲을 먼저 우리가 뼈대를 튼튼히 해야 거기에서 나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투적이긴 하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튼튼히, 기본 이론, 개념을 튼튼히 할 수 있게 이론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이 개념을 외웠으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인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인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7, 8호는 문제풀이 반,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풀이 반은 사실은 제가 9주, 10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은 방학 때 안에 끝내주는 걸 가장 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플러스 변형했던 문제들, 그리고 제가 7, 8월 때는 여러 해설지 강론에서 했었던 요약집으로도 또 나눠줘요. 그래서 굳이 또 선생님들이 자료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 되면 다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 반을 할 건데, 이 문제풀이 반은 영역별로 진행이 돼요. 그럼 영역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구절을 시킬 때, 뭐 공부도 해보는 거, 내가 아까 그림 영상에서 튼튼한 사람이 되었으면 운동도 해보는 것도 있고, 뭐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는, 각각의 나의 신체적인 것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영역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기이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응용으로 나왔을 땐 어떻게 내가 답을 쓰는 게 효과적이고 키워드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의고사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7, 8월까지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풀이, 저는 8주로
바로 끝내줄 거고요. 그래서 이 8주 안에 끝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최다 우리 누적 수강생 가장 많은 의견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시험 보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가 마무리되는 1년 하반기 패키지로 하반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은 이런 커리로 간다면 2 차는 11월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1 차는 어떻고 2 차는 어떻게 자세히 하셔요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꼭 이 시기에 합격 전략 설명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그래서 전체적인 제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의역이 지금 아직 못 들은 선생님들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 그래서 짧고 굵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빨리 한번 전체적인 걸 돌리자,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심화 반복 확장하는 걸로 심화반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조금 더 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벌써 하반기 다 지났어, 정말 생각보다 시간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의 양을 보면 너무 빨리 가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반기 때는 사실 이것만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등 특수교육 과정도 있고요. 또 새로운 책이 있으면 새로운 책에 해당하는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인드맵 특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점검도 하셔야 되고, 또 장트법도 임용 시험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장트법도 보셔야 되고요. 올해 새로 된 내용이죠. 기출에 들어가는 용어들, 키워드들을 알아야 훨씬 더 잘 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출 용어 특강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기출 키워드, 뭐 연도별 기출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지금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문제풀이 통한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강생 혜택은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넘겨서 볼까요? 강조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합격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건 계속 아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지금 중등시험을 보고 난 분들은 다 머릿속에 모르는 건 사실 떠오르진 않아요. 나만 모르는 건 아닌, 계속 머릿속에 맞아요. 내가 실수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한 번만 더 자세히 볼 거,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여서 기본에 충실한 기출 강의 위주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의 공부한 날과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한데 그냥 공부했던 날, 뭘까요?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죠. 내가 좋은 컨디션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는 모든 내용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이해가 가고 잘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는 몸을, 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만 있는 거지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에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침대에 누우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되돌아온 거, '내가 뭐 했지?'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체력을 다져야 그만큼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하반기 때는 또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조금 더 체력을 비축을 해 놓으시고, 하반기 때 내가 남들은 뛰어갈 때 뛰어갈 때 나는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버티는 힘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리 이제 잠깐 해 볼까요?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건 멘탈인데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지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럼 공부를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 공부해야 되니까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유는 다양한 것 중에 어차피 첫 번째는 나의
맞습니다. 자아 실현일 거고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구들과 비교되지 않고 나의 떳떳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 나로 인한 가족들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것도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특수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내가 합격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속된 말로 강의를 안 들으면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은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뭐 독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보통 지금처럼 많이 뽑지 않고 재수 3수생 특히 5수생까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해였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4학년 때 합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강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강사한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학원비가 많이 들지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혼자 해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를 듣는 것은 추후에 몇십 년 동안 빨리 합격해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그게 가장 잘 된 일인 거지 여기에서 조금 더 돈이 아까워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다른 비용으로 물론 이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효율성을 따지고 내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빨리 4학년 때 합격하는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매달 용돈 드린 게 훨씬 더 낫지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동기부여적인 방법들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제가 지금 따로 새로운 얘기 뭐 그 새로운 감동적인 명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행일치, 결국 뻔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지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그래요. 오늘 조금만 먹어야지, 뭐 운동 몇 시간 해야지 항상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루틴대로 저녁에 이 정도는 뭐 스트레칭 해줘야지. 근데 그때 되면 또 굉장히 하기 싫고 그리고 귀찮고 이래요. 그렇지만 맞아 실천이 중요합니다. 임용은 평생 선생님들의 직업을 좌우하는 거고 혜택입니다. 특수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지금 경쟁률 안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쟁률을 볼까요? 유아하고 초등에 비해서는 사실 중등은 경쟁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볼까요? 모든 사범대 교사 인원 거의 감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장특법이 사실 이제 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원을 훨씬 더 줄인다고 하죠. 장특법에서 정해진 거 보면 중학생은 6명, 고등학생 7명인데요. 한 명씩만 감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특수교사가 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특수교육에 대한 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학부모님들의 의식도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수교사에 해당하는 이 TO가 급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경쟁률을 보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올해 중등에 해당하는 교과의 경쟁률을 보시면 특수가 가장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축복받은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특 선생님들은 이 경쟁률에 해당하는 숫자에도 연연해하지 마시고 사실은 거의 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간 건 맞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임용 TO가 많이 늘어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상황이고 거의 4학년 재수 선생님들 안에서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내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실제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쟁률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꼭 합격할 수 있는 목표를 설계하셔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원서를 쓸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2차 시험의 전형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이 범위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말보다는 조금 더 말이 당연히 2차는 말로 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과 그나마 적은 지역 예를 들어 경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집단 토의, 수업 나눔
뭐 그다음에 면접, 수업 시험 이렇게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서울은 지도안 작성하는 거, 수업 시험,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꼭 합격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답은 나와 있죠.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왜 12월 달에 펑펑 놀았을까?'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 어떤 거 공부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인 워밍업도 들어보시면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1 학년에서 4 학년 때까지 배웠던 강론, 서적들이 있을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지체장에서 수업에 들었던 책, 혹은 뭐 행동 수정, 혹은 응용 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 결국 명칭은 다르지만 크게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설명인 거거든요. 그러한 관련된 서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힘들었던 그런 과목들 위주로 쭉 한번 배경 지식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응시 지역별로 시험 차이가 있나요? 시험 차이는 1 차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2 차는 참고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스터디도 약간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전공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묻고 답하는 식, 뭐 아니면 같이 모여서 "어디까지는 인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스터디도 있고, 줌으로 하는 스터디도 있고, 뭐 장특법이나 특화장처럼 묻고 답하는 짝 스터디도 있고, 전화 스터디도 있고, 스터디 종류는 꼭 선생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모이는 스터디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꼭 해야 할까요?"라고 해서 꼭,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본 이론을 내 스스로 계획을 잘 설계를 해서 계획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스터디가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으쌰으쌰하면서 쪼끔 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터디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강, 인강 뭐가 낫나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것도 성향인 거지요. 둘 다 뭐 인강을 듣든 직강을 듣든 합격하는 선생님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쪼끔은 민감한, 주위에 어떤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임용고시는 교실 안에서 뭐 기침하는 선생님도 있고, 중간에 보면 뭐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책장을 좀 더 이렇게 문제 풀 때 시험지를 세게 넘기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내가 이런 자극에 너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강에 와서 그런 자극들을 쪼끔은 유연하게 만들 필요는 있잖아요. 민감하지 않게 만들 필요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을 땐 직강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서브노트, 단권날은 어떻게 하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강사가 주는 자료,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인출하는 연습, 개념 이해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노트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은 재수 이상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4 학년을 볼 때는 시간이 중간중간 없습니다. 특히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 추가된 걸 또 작성해야 되고, 또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예쁘게 정리정돈하게,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해야 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 임용시험 임박할 때까지 서브노트만 작성하는 분들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서브노트보단 단권화가 더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제 기출 키워드 책을 활용하셔도 되고, 기본 이론 뭐 추후에 제가 책 소개도 해 드리겠지만 그런 책들을 묶어서 단권화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내용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 위에는 심화 자료까지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빨리 합격하는 것은 서브노트를 작성하기보다는 단권화를 해서 빨리 이론을 머릿속에 습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의 성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강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책들과 겹쳐지는 것도 있을 거고, 강론책 한번 볼까요? 겹쳐지지 않는 책들도 있을 건데, 이건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강사하다 보니까 '이런 책에서 많이 문제들이 활용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큰 틀에서 내용의 변화는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4학년 때 배웠던 그런 책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론책이 추후에 밑에 있는데 간단하게 제 거 책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단권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 이론은 이렇게 끝내주는 기본 이론 상하로 책 교재가 있는데 올해는 약간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내용의 변화보다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 기출문제라든지 내용을 조금 더 삽입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책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변화가 된 것들, 달라진 부분들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 2, 3 때는 뭐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에서 6월 달 보시면 기출 문제집을 영역별로 진행을 하고 그 영역별 안에서 제가 필요한 심화 자료들을 쭉 안내를 하면서 자료 보고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기본 이론에 배웠던 내용, 기출 문제집에 있는 뭐 내용, 문제, 그리고 해설 자료에 있는 영역별의 해설 자료. 그래서 정서및 행동장애면 정서및 행동장애를 다 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개념도 보이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기본 이론의 개념이 없는 해설 자료에서 보충적인 내용도 학장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더 빨리 시야가 넓어지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권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별하고 연도별 많이 차이를 보는데 상반기는 무조건 영역별로 해서 기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출 문제를 파악하고 하반기부터는 주로 이제 인출을 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연도별 문제를 또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도별은 유아, 초등, 중등에 나왔던 각 해마다 나왔던 것들을 문제를 풀어보는데 영역별에서 A라는 문제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연도별에서 A를 똑같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왜냐? 여기 영역별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의 흐름이라든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기출문제집 연도별은요 여러 장애 영역이 섞이다 보니까 A에서는 정답 맞는 것을 연도별로는 또 시야가 좁거나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착각을 해서 정확하게 A에 해당하는 정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각각 섞인 연도별로 분명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연도별로 연습을 해야 실제 기출문제 유형에 적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 중등이니까 중등특수교육과정 개정된 거 혹은 그 이전의 거 같이 이제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참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을 많이 칭찬해 주시는 그래서 단권화로 활용해도 되고 서브노트로 채우시는 용도로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책 작업을. 그래서 책 작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출간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내용들 역시 이제 또 개정이 되면 개정된 것까지 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권화는 관련된 것들 영역별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정서의 행동장애 개념, 기출문제, 해설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키워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내가 공부할 때 가지고 다니는 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 한 것만 나중에는 딱 정리해서 아예 마지막에 시험장은 이 한 것만 가지고 가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교재를 편찬을 했을 때 제가 주로 사용한 이제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책들은 주로 이제 임용에 출제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정서 및 행동 장애는 두 권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윤점영 교수님의 이성봉 교수님 쓰셨던 정서 및 행동 장애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다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인 박명일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다 송준만 교수님 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장애인데요. 기본 서적은 김희아 교수님.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학습 장애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김희아 교수님 책에서 하나, 또 다른 강론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독인 학습 장애 이론과 실제도 있고요. 학습 장애 총론에서 오히려 중등에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 강론을 지금 선생님들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각장애는 이 두 권. 그래서 고은 교수님이라든지 이필상 교수님 책. 혹시 이게 아니어도 청각장애 책도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배운 책을 보셔도 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는 대부분 유초정 할 것 없이 이태용 교수님 강론인데요. 이 이태용 교수님 강론이 도서출판 점자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학지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버전은 이 도서출판 학지사에서 나온 게 가장 최근의 버전이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는 이 최근의 버전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수정도 이제 중등이니까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독은 양명희 교수님 책, 더불어서 홍준표 교수님 책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체장애는 필독은 이제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이고, 최근에는 김혜리 교수님이 지체장애 학생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런 책이 11월 말 올해 이렇게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이 책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등 선생님이니까 의사소통 장애도 두 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독은 고은 교수님 책인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라고 하는 김영태 교수님 책을 학지사에서 나왔던 이 책을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과 평가는 뭐 이승희 교수님 책, 특수교육공학은 여기 나오는 김영욱 교수님 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겹치는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흐름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제자들 혹은 학생들이 강론 혼자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중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해서 1월에서 3월 물론 기본 강의도 하지만 이미 이 강의가 작년에 찍었던 강의가 업로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선생님들이 강론을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히 중등은 강론이 많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6개 강론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의사소통, 문제행동과 관련된 그런 필수적인 책을 이미 선정을 했고요. 이런 필수적인 선정된 책은 맞아요.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PPT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치며 벌써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도 사실은 10년 이상 이 강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언제까지 강사를 할까? 이렇게 힘든데 올해는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가족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아들인 경호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임용이라고 하는 게 남들은 쉽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해 보지 않으면 결코 몰라요. 이 고통은 내가 이제 견뎌야 되는 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해본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이 시간을 보람되게, 그리고 알차게, 그래도 즐겁게 해야 되는 이 공부를 선생님이 하실 때는 나만의 원동력인 이런 사진이라든지 자극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1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초심된 처음 시작한 그 마음대로 선생님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본 강의는 이렇게 했고요. 네, 질문 들어온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네,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옮길게요. 자, 질문 1번입니다. 기출시험에 대한 평가 부려요. 난이도와 출제 방향에 대해서도요. 일단은 기출문제 난이도 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누구나 못 보는, 그리고 안 보는 영역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공학 부분,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부분들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난이도는 쉬웠고, 출제 방향은 사실 매해마다 교수님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기출에서 항상 70%에 겹쳐지는 것들은 항상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임용을 공부할 때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장특법과 특과정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사실 막막하죠. 그러면 내가 좀 빨리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장특법과 특과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눈에 익히게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으로 먼저 익혀라. 근데 눈으로 익혀서
보고 난 후에 기출문제를 그냥 답이랑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랑 확인해서 읽어보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이 패턴이 있습니다. 결국 기출문제에서도 선생님들이 장특법과 특과정 중요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 언제 출간되나요? 사실 새로 바뀌면 빨리 출간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요구에 맞게 일단 3월 달에 출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장특법이 나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뭐 3, 4월 정도 되면 일단은 개정된 거랑 사실 비교를 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일단 3월 달 아니면 4월 달 일단 개정되는 게 나오는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 답안지 작성 요령도 알려주세요. 초등은 문제에 대한 답안지의 번호가 기재되는데 중등은 한 문제에 2개의 답을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문제 2개 그냥 4줄 안에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단답형에서 2점이면 2가지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 순서적으로 위에 쓰고 아래 쓰셔도 되고, 뭐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칸에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다 예를 들어서 서술 문제예요. 서술 문제인데 동그라미 2개가 있으면 그냥 그 안에 보면 대부분 2개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기역의 정답, 니은의 정답, 뭐 디귿의 정답, 리을의 정답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답안 작성 요령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답안 작성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먼저 하시면 되고, 추후에 저도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은 건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장특법과 내내 바뀌는 둘 다 봐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은 대략 몇 월부터 하면 좋을까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이미 전체적으로 한번, 맞아요, 재수를 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론을 보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초수생인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전체 기본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줘요. 그런 걸 이제 먼저 연습부터 하고 3월 달 이후에 영역별 기출문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부터 분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교육 이론을 완전히 모르는데 충분히 모르면 합격 못하죠, 선생님. 어떻게 할까?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4학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론을 알게끔 선생님들이 실력을 다져야 당연히 합격을 하는 거니까, 일단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1년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제 커리를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전체적인 뭐 패키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쉬울까 어려울까요? 사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더 쉬워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등이 계속 연속 3개년이 쉬웠어요. 쉬운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이게 통과의 의미인가? 그럼 2차가 더 빡세지겠는데, 이런 흐름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들어가는 교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연습을 해보시고 다 적응하는 게 우리 수험생의 입장이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약자는 저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의고사 때 다 연습을 하니까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다 연습을 해야 된다. 1년 패키지를 끊고 다니나요? 사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1년 패키지를 많이 끊어서 공부하시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본 이론 자체가 안 되시면 일단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된다면 기출 문제집을 구매를 하셔서, 강의를 전체적으로 듣기 어렵다면 기출 문제집을 선생님들이 구매를 하시고, 기출 문제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 문제집 안에서 관련된 영역 그리고 해설 자료 보면서 확장된 개념을 내 스스로 독학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 이론은 철저히, 그리고 기출 문제를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직강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이 21년 책으로 수업 들어도 돼요. 그래서 단지 변화가 있는 거는 중간에 내가 1, 3월에 기출문제를 자료로 다뤄드렸는데요. 기출문제 자료로 들어가는 똑같은 내용이 책 안에도 중간중간 연습할 수 있게끔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는데 무리는 없지만 페이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서브노트 하지 않고 대부분 저는 그래서 이론책으로 단권하라고 하고 저희 제자들도 이걸로 단권화해서 그냥 이 책으로만 돌린 분들도 합격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 연도별 기출 강의는 무료로 맞아요. 그럼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연도별을 강의를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있는 걸 비용을 들여 선생님들에게 수강을 하라고 하기는 조금 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작년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해줄 거고요. 그럼 22학년도 해설 강의는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22학년도는 제가 올해 이제 개인적으로 찍어서 다 올려드리면 결국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09년 13년도부터 22학년도 연도별 해설을 무료로 이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강좌 내용에 따라서 충족한 분들은 그냥 연도별은 다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지금 2차 유초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지금 해줘야 되는 시기여서 조만간 이제 해드릴게요. 자료는 일단 다 만들어 놨긴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22학년도만 따로 출간되니까 그것만 따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티오를 보는 게 중요할까요? 경쟁률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고 살고 싶은 지역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용 티오를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임용을 보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럼 재임용을 본다는 건 내가 처음에 합격을 위주로 해서 A라는 지역을 갔지만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또 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다시 시험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를 공부의 목적을 해라. 그리고 티오는 그때 나와봐야 안다. 그래서 많이 뽑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건 그때 상황에 봐서 판단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혹시라도 더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신다면 제가 인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서진특수 로 해서 오시거나 좀 간단하게 뭐 본다면 뭐 네, 경호 엄마 치면 몇 명 없더라고요. 경호 엄마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DM으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강의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2차는 11월 달에 곧 와요. 벌써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빠르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